자, 이 마지막 이 3장의 마지막 단어는 이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 역시 매우 복잡하고 한 챕터를 완전히 다 할애해서 그것도 뭐 해도 뭐 모자라는 사안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일단 우리도 세포 안도 우리처럼 세포 골격이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가도, 그 다음에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들의 고마움을 이제 살펴보는 시점에서, 참, 그리고 그 전에 발효라고 아까 이제 발효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발효라는 과정을 마치 효소와 관련을 시켜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막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아기를 가지고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효소 식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뭐라고 선전들을 하냐면, 우리한테는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몸에는 효소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소가 늙게 되면은 산소량이 떨어지고 효소의 기능이 전부 떨어져서 효소를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효소 식품들을 선전을 하잖아요. 그 효소 식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효소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먹으면 그 효소들이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실을 했던 그 많은 효소들을 이들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죠. 정말 좋은 얘기지? 일단 효소 물론 기능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점점 늙어가면은 그걸 보충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효소는 뭘로 만들어졌죠? 주로 단백질이지? 단백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단백질 먹어도 살이 쪄요? 물론 살은 찌겠지, 많이 먹으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찔 텐데, 많이 먹으면. 하지만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백질을 뭘로 분해를 해? 개인적인 아미노산으로 전부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잖아. 근데 효소가 되려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었다고 그게 효소가 되나? 안 될 거 아니야. 다 망가진 단백질 조각조각을 만들어 먹고서 효소가 되겠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잖아. 아니지. 절대 안 되는 얘기죠. 효소를 먹는다고 해서 효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지. 마치 그것은 우리가 돼지 껍질을 아무리 먹어도 콜라겐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왜냐? 돼지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먹는 과정에서 전부 각각 개개인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 무슨 소용이 있어? 너무나 배신하는 아무 소용. 다만 그 콜라겐을 피부에다 덕지덕지 바르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워낙 수분을 보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수분을 머금고는 있어는 주겠지.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 발휘하는 그 기능 자체를 그들이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 그런 점. 그래서 이 효소식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들 발효식품을 마치 효자가 같은 한자로 효자라고 해서 효소식품이냐 속여가지고서 팔고, 이 발효식품은 뭐냐면 단순히 발효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2차적인 산물을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마치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효소식품을 먹어서 전혀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효소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효 효과를 통해서 발효 산물의 효과를 볼 수는 있다라는 점을, 그런 점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세포 골격. 이것이 세포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본 일 있죠.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세포 골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있잖아, 우리가 사람이.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응? 에이, 이제 다쳐.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만약 없다면 우리가 옷을 입은 걸 그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옷이에요. 골격이 우리 몸에 골격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 골격이 없다면 이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 세포의 골격은 무슨 기능을 취해 줄까?
동물 세포 얼핏 생각하면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동물 세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트 심슨 같은 세포도 있고 정말 그 다음에 이런 세포도 있어요. 이거 우리의 신경세포 마치 아침에 드라이하다가 감전된 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모양이에요. 안에서 세포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각각의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뼈대 형식으로 만들어줘야만 각각의 특이적인 세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거거든요. 세포 골격을 그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주려면 뭐를 사용하면 뼈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뭐겠어? 단백질이지. 단백질인데 단백질 중에서도 그냥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아닌 골격을 만들려면 뭔가 길다란 장대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길다란 장대 같은 단백질을 세 종류를 구비를 했어요. 세포는 동식물 할 거 없이 모두. 그래서 하나는 미세소관이라고. 왜 이름을 미세소관이라고 했을까? 상수도관을 생각하면 되죠. 상수도관은 어떻게 돼 있을까? 상수도관에서 잡은 일이 없구나. 안에 들어가서 안에 뻥 뚫려 있잖아. 상수도관을 연결 쭉 시켜놓은 것들이 전부 했으면 길게는 연결이 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면 공간에 있잖아요. 뻥 뚫려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관, 미세소관 같은 것들도 단백질을 만드는데 길게 긴 튜브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안은 마치 망원경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중간에 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형식이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와 대조를 이루는 긴 단백질은 미세섬유라고 필라멘트, 튜뷸과 필라멘트라고 원래 원어로 구분을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뭘까? 섬유, 실 어떻게 돼 있죠? 안이 막혀 있지. 그러니까 실처럼 밧줄처럼 이렇게 꼬여져서 길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속이 뚫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름으로 보면 미세소관의 지름이 두꺼울까? 미세섬유가 두꺼울까? 소관이 두껍지. 뻥 뚫려 있는 전체의 큰 길이니까. 그러니까 섬유는 훨씬 가는 것이고 소관은 두꺼운 거죠. 근데 안이 뚫려 있는 관. 그 중간에 그도저도 아닌 것을 중간 섬유라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얼마나 두껍고 하냐, 중간이 뚫려 있냐, 미세소관. 가늘고 실처럼 밧줄처럼 되어 있는데 길게 되어 있는 건 미세섬유. 중간 형태의 굵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중간 섬유. 이 세 가지 종류예요. 지난번에 이 3장의 초기에 봤던 조로증을 겪고 있는 그 친구들 봤죠? 뭐가 단백질이 하나 없어서 그랬다고 했죠? 이 중간 섬유 단백질 중에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중간 섬유가 핵막을 이렇게 밑에를 대들보처럼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핵막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섬유는 이런 식으로 배배 꼬아서 자 섬유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선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섬유라는 긴 것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한다?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동그란 단백질들이 전부 뭉쳐서 길게 늘어뜨려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긴 구조물을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큰 주물을 공장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주물로 공장에서 기계로 뽑아내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하나의 단위를 한 땀 한 땀 엮어가지고서 길게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세포에서는 주물, 공장형처럼 주물로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작은 요 동그란 요런 것들이 하나의 소단위체, 미세 섬유를 만드는 소단위체 단백질들이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이렇게 뱅글뱅글 꼬아가지고서 이렇게 뒤틀어서 길게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동물 세포 중에 하나인데 미세 섬유만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온 도처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온 도처에 미세 섬유가 지금 안쪽에 좀 깔려 있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미세 소관은 이건 중간 섬유고 미세 소관 역시 길게 이렇게 파이프처럼 길게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만들까? 주물로 못 뽑아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작은 요 소단위체들, 동그란 작은 단백질들을 계속 붙여가지고서 돌리는 거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붙여가는 게 미세 소관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거 역시 미세 소관을 염색을 시키는 초록색으로 염색시키는 약을 써가지고서 막 봤더니 온 도처에 다 깔려 있네.
그러니까 이 세포 안을 우리가 마치 작은 마이크로 인간에 대해서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면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전부 이런 이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깔려 있어갖고 어떻게 비집고 나가지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몇 개의 기능을 이제 아까 강조한 세포의 전체적인 형태가 결국은 이 세포 골격 기능 이제 단백질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위치 고정. 세포 아까 우리가 그 내포 작용이나 외포 작용 같은 거 볼 때 무슨 골지는 언제나 조면 소포체보다 조금 더 동떨어져서 세포 핵에서 비롯 이렇게 갖고 각자의 어떤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들끼리 뭐 그냥 왜 그렇게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을까? 들여다 보니까 진짜 무슨 장대 막대기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골지를 찔러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골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여기 있지. 아니면은 골지가 여기저기 일단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만큼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박혀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딱딱 꼼짝만 하고 이렇게 이 긴 단백질들이 고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들이 막 밖으로 이제 이동하고 수송소낭이 그냥 무슨 이 공간에서 아니면 물로 차 있는 그런 풀 같은 데서 풍선 같은 것을 수송소낭이 여기서 지금 조면소포체가 여기 있고 저쪽에 골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자 갑니다 하고 붕 띄우면 둥실둥실 소랑이 무슨 풍선처럼 떠가지고 저쪽에 탁 안착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수송소낭이 어떤 지점 A에서 B로 또는 B에서 또 C로 이동을 하는 그 경로가 사실은 철길처럼 깔려진 그 트랙 위만을 옮겨가는 거예요. 수송소낭 지 혼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수송소낭을 이렇게 머리에 딱 이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 위를 이동하는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수송 단백질들이. 그래서 그 수송소낭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전부 다 이것들이 미세소관과 이 미세섬유와 중간섬유다. 그들이 그것을 이제 이 지금 바트 심슨이 여기서 나오네. 동물 세포에 우리 이거 피부 같은 지역을 형성하는 세포는 이런 식으로 이 위쪽이 삐쭉삐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 돌기가.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칼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미세소관이고 하늘색, 우레의 날개, 대한항공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미세섬유이고 중간에 조금 더 굵은 그 네이비 블루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중간 섬유들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누군가가 막 움직이고 있지. 이들이 전부 다 이 수송 소낭들을 일머지고서 움직이는 수송 단백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왜 이 상피세포는 여기에 길쭉길쭉 이렇게 뼈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왜 미세섬유들이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메바가 식세포 작용을 할 때 왜 세균인데 아메바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세균이 이렇게 오면은 잡아가지고 쑥 집어넣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 미세섬유가 아메바 안에 있는 미세섬유가 이러고 있다가 저기서 세균이 온다.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세섬유가 순간적으로 합성이 마구마구 되는 거야. 그러면 주주주주 들어가서 탁 잡아서 그러면서 이걸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겠지. 분해가 되면서 짧아져서 딱 맞아. 그런 식으로 잽싸게 이것들이 만들어졌다 분해졌다. 어메이징하죠? 이게 동식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포 골격 단백질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경세포 말단을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다 이걸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한대. 아니 지들이 어떻게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하지? 뭘까?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의 사안이 확인이 돼야 되는 뭐가 있을까요?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의 독립적인 이벤트. 세포 분열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일단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된 염색체가 어떻게 자르지? 그 얘기 내가 했나? 아니면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했어요 벌써? 염색체들이 딱 있잖아. 염색체들이 딱 있으면 이걸 각각 반을 잘라서 분리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네 거, 이건 내 거 하고. 그거 어떻게 하지? 밧줄로 휙휙휙휙 해서 딱 허리에 찰카닥 땡겨. 그러면 하고 떨어져서 그 땡기는 밧줄이 바로 아까 그 미세 소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미세 소관 단백질이 길로만 깔리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를 분리하려면은 이제 길 깔았던 그 보도블럭 다 깨가지고서 이리 와. 그래서 다시 이 밧줄 만들어서 염색체에다 던져서 잡아 당기고. 자, 그게 첫 번째. 염색체를 분리해야 돼. 맞아. 그 염색체를 분리한다는 이 단백질을 우리는 방추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추사라는 것을 만드는 이 단백질이 바로 미세소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주 중요한 뭐 없어요? 세포 분열을 제대로 하려면? 동물 세포의 경우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게 어떻게 반을 딱 잘라? 바깥에 수박 자르듯이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이거 세포를 자를 때. 세포가 있으면 두 개로 자르려면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중간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좁아지다가 마치 허리를 훨씬 더 허리띠를 벨트를 점점 더 쫄라매가지고서 콜셋 엄청난 콜셋처럼 쫄라매가지고 결국은 뚝 끊어져 버리게 하는 게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 끊어지게 여기를 조이는 벨트 같은 이거 누가 할까? 미세섬유가 여기를 집중해가지고 여기를 팍 수축을 해요. 단백질들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세포막이 수축이 돼가지고서 점점 좁아지는 거지. 좁아지다 개미허리가 돼서 드디어 뚝 끊어지게 되면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을 미세소관 단백질들이 관장을 해주고 세포골.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요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요것은 미세 섬유 단백질이 이걸 쫙 해서 끊어주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아까처럼 그 세포의 모양과 세포 안에 어떤 이동 경로, 물질들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세포가 이제 분열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해준다라는. 그 다음에 동물의 일인으로서 이거 역시 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 막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근육이 막 수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근육 수축은 누가 할까? 아까 그 미세섬유 있잖아. 요 미세섬유를 액틴 미세섬유라고 해야지. 액틴과 미오신은 뭐냐면은 아까 요 끊는 게 여기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의 근육을 안에 쫙 해불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근육은 이렇게 길게 그런 밧줄처럼 근섬유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아까 그 액틴 섬유들이거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이 액틴 길 위를 액틴이라고 깔려 있는 길 위를 이렇게 이걸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들이 이름이 미오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무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길에는 전담하는 운동 단백질들이 각 하나씩 정해져 있거든. 근데 액틴 길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미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오신. 근데 이 근육 세포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이 미오신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뭉쳐서 자기들끼리 노조를 결성해서 딱 뭉쳐가지고 있으면서 안 움직여. 네가 움직여 하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ATP를 아까 그 운동 단백질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한 걸음마다 ATP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 ATP 가수 분해를 하면은 한 그룹 움직이고 ATP도 한 그룹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는데 ATP 가수 분해가 되면 왜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뭐 아니 왜 ATP를 사용하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고 그래야? 뭐지? ATP가 에너지라서 그냥 움직이는 건가? 뭐 하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ATP가 가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ATP라고 하는 요게 이렇게 인산기를 딱 떼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TP 가수 분해를 하면서 인산기를 여기다 푹 꼽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그러면 여기 창을 꽂힌 이 단백질은 아우 아파 하고 막 틀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구조가 변하는 거죠. 그랬다가 아우 아팠어. 그래서 또 찔러. 아파. 또 움직이는 거야. 또 찔러. 그런 식으로 ATP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단백질이 구조가 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운동성이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근육이 수축이 될 때는 그런 식으로 ATP를 사용을 하면 이 미오신 단백질들이 아까처럼 안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한 자리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있으면서 갤리선 놓졌듯이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ATP 가수분해는 변하잖아. 그래서 한 번에 자기들끼리 완전히 한 번에 스트로크를 한 번 쭉 당기니까 여기 있던 액틴들이 당겨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액틴들이 쭉 수축이 되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 세포 골격이 이것을 근육 수축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장 좀 내용이 좀 어려웠죠? 이렇게 점점 갈수록 4장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내용이 어려웠는데 이걸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좀 더 쉽게 이제 변화를 시켜보려고 좀 골머리를 좀 쌓고 있는 중인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처음에 내용이 어려워진 이유는 여기에 사실 현대적인 그 생명과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요즘 현대 생명과학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지 점점. 그런데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생명. 우리의 유전자는 뭐죠?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는 기술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시다. 우리의 유전자들이 하는 기능은 비유를 하면 뭐라고 그랬지? 요리책, 레시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단백질 하나하나를 어떤 무슨 요리 또는 쿠키 뭐라고 칩시다. 또는 이렇게 그걸 만드는 설명서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유전자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하는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딱 보면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일 뿐인데, 유전자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백질이란 말이야. 왜? 효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효소만 있으면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이게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효소뿐만이 아니라 이 세포 골격 단백질도 지금 봤잖아. 별의별 놈을 다 만들어야 되지. 또 세포 막에 있는 수송체 단백질, 무슨 수용체,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들을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그런 단백질들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일단 갖고 왔으면 그 정보를 해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지 할 때 일단 쉽게 얘기해서 나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피를 지금 산소를 운반해야 되겠으니까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핵에 가가지고서 헤모글로빈 단백질 만드는 법 좀 내놔.
정보. 여기 있어. 이게 유전자예요. 헤모글로빈 유전자. 알았다. 내가 이거 가지고 간다 하고 어디를 감히 가지고 가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나 그거 어떻게 하라고? 카피 떠. 카피 떠야지. 카피를 뜰 때 그러면 아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걸 카피를 떠가려면 여러분 같으면 한 장만 떠가겠어? 나 10장 카피해도 돼? 그러겠지? 오케이. 그래서 한 100장 또는 한 200장쯤 카피를 떠가는 거야. 한꺼번에 복사를. 그 카피가 뭐? RNA인 거지.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카피를 어떻게 카피를 뜨지? 상보 결합을 해서 그 뉴클리오타이드를 DNA 서열하고 똑같은 상보 결합 이것을 이렇게 딱 만들면 그게 RNA 카피가 되는 거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복된 카피를 만들어서 자 이제 어디를 가져가? 세포지로 나가야지. 뿌려야지 누구한테. 자 여기 있다 설명서. 헤모글로빈 만드는 설명서 여기 있다. 누구한테 뿌릴까?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RNA도 여기 안에 있지. 리보솜.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등치가 큰 집합체 안에요. 리보솜 RNA와 단백질들이 마구 섞여 있는 주먹밥 같은. 이 친구들이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아, 나는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무슨 얘기야?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설명서라는 얘기는 히모글로빈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의 5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미노산들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첫 번째 아미노산은 누구다? 아미노산이 몇 가지 종류가 여기 끼어들 수 있다고 그랬죠? 20개. 20개 중에서 첫 번째 아미노산은 이거야. 이렇게 와. 아, 두 번째 아미노산은 뭐지? 아, 이거네. 너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리보솜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생명 정보가 처음에는 정보에 지나지 않았던 요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라는 실제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중간에 이 개입이 RNA. 그 RNA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메신저 RNA, 또 하나는 리보솜 RNA, 또 하나는 tRNA. 요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요 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DNA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뉴클리오티드 4가지로 된 중합체 사슬이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끼어 들어가는 건데 DNA는 사실은 이중 사슬인데 이중 사슬의 방향이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사슬이 이렇게 3개로 지금 이 DNA가 뉴클리오타이드 3개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사슬이잖아요. 하나의 한편 사슬인데 이거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DNA가 이렇게 하나씩 뉴클리오티드가 끼어 들어가면서 사슬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길어질 거 아니에요. 사슬이 진행되는 방향이 계속 사슬이 하나씩 늘어나는 방향이 이쪽 방향,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옮겨지겠지? 왜냐하면 뉴클리오티드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지금 끼워지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 제일 처음에 일바 뉴클리오티드가 있는 제일 처음 요 부분을 우리는 그 이유를 이걸 O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묻지 마. 얘기를 해주려면 기니까 이걸 O 방향이라고 얘기해. 맨 꼬리 부분을 우리는 3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이렇게 해주면 긴 DNA 사슬 서열에 있을 때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우리끼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방향은 제일 위 첫 부분이고 3방향은 맨 끝 부분 해서 이제 DN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사슬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다가 옛날에는 그 이유를 다 설명했었는데 아무 쓸데없다는 거 생각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DNA는 이중 사슬인데 2개의 사슬이 서로 이렇게 수소결합해서 이렇게 있는 DNA 이중 사슬 아니에요. DNA를 그려봅시다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 보통. 오늘은 제대로 됐다 조금. 그래서 약간 중간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게 이 수소 상보결합이 이렇게 돼요. 이게 DNA가 되는 거냐. 그랬을 때 DNA는 이중사슬인데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그래서 이것을 역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는 이쪽 평행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서로 수소결합들이 연결이 돼서 이중사슬을 이루고는 있는데 그 사슬의 방향이 한쪽은 이렇게 서 있다면 또 다른 나의 파트너 DNA는 물구나무를 지금 서고 있는 방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 DNA 이중사슬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죠? 왓슨하고 크리크라고 하는 두 유명한 과학자, 그래서 노벨상을 탄 그 과학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처음에 하다가 엄청 애를 먹었어. 이들은 노벨상을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왓슨과 크릭이 요 DNA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얻은 노벨상은 매우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노벨상을 날로 먹었다는 거예요. 보통 노벨상을 하면 실험을 막 해야 되는 실험을 막 하면 그릇도 닦고 그러다가 손에 물도 묻히고 막 그릇도 깨고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머리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고 딱 이거야 하고 이것이 DNA 구조야 하고 이 화학에 밝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정보만을 몇 개를 조합을 해서 그 아주 결정적인 정보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론적으로 이거를 따다닥 맞춰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가장 큰 난관이 암만 해도 이 두 개의 이중사슬이 안 맞아. 따다닥 맞춰서 이렇게 쫙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 생각과 데이터로 보면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암만 끼워 맞추려고 그래도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지. 이게 왜 안 되지? 포기를 할까 하다가 하루는 에이 까짓거 승질 나는데 한 녀석을 거꾸로 매달아 보자. 그때 탁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기 시작은. 그래서 이게 그래야만 이 이중사슬이 이게 역평행인 이유는 그래야만 두 DNA 구조가 서로 쫙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져서 두 개가 이 각각의 사슬들이 안정적인 수소 결합으로 상보 결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달라 보이죠? 한쪽 사슬은 이쪽으로 인상기들이 위쪽 방향에 전부 나와 있고 다른 쪽 사슬은 인상기가 좀 거꾸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 DNA 이중사슬의 이게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원래 이 이중사슬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험적으로 DNA가 이중사슬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아가씨가 로잘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매우 짧은 삶을 살았죠. 요 당시에 그 같은 동네에서 왓슨과 크리크가 연구하던 같은 동네에서 서로 경쟁적 라이벌로 연구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먼저 이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요것을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이걸 딱 보면 이거는 나선 구조다. DNA의 결정을 만들어가지고 나선 구조라는 걸 밝혀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이 나선 구조가 3개의 사슬로 돼 있을 것이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이중사슬이 아니라 삼중사슬.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실제적인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밤새도록 했고 왓슨하고 크리크는 저것을 보자마자 제대로 사실 본 것도 아니에요. 훔쳤어. 이 화학자 이 로잘린 프랭클린의 보스가 있었는데 그 보스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야 저거 좀 몰래 좀 갖다 줘. 그래서 살짝 훔쳐와가지고서 이걸 셋이서 같이 둘이서 보고서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삼중이 아니라 이중사슬일 거라고 미리 때려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제 끼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르지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 아무리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제대로 된 정확한 운도 좋았지. 그러니까 운이 좋았지. 그것을 구조를 밝혀내게 된 거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 거의 대부분의 이 크레딧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 있었다면은 이 노벨상 자체는 59년인가에 수상이 됐던 건데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받지. 3사람이 받았는데 그 훔쳐낸 보스까지.
왓슨 크리크 그다음에 훔쳐낸 보스 셋이서 공동 수상을 했거든 노벨상을. 당연히 로잘린도 받았겠지만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는 또 절대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룰을 가지고서 전혀 이렇게 되지 않았던. 어쨌든 이 여인의 사실은 공헌이 제일 이 구조를 밝히는데 컸어요. 이 친구입니다. 훔쳐낸 장본인이 윌키스라고. 그래서 공부를 사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그 밝혀낸 DNA는 그런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왓슨 크리크가 엄청난 업적을 사실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처음에 모델을 밝혀냄으로써 제대로 된 DNA가 어떻게 지금 구조가 이루어졌느냐 해서 DNA가 그럼 좋아. 유전 물질인데 그 전까지는 이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인 줄은 알았는데 염색체인데 염색체를 보니까 물 반 고기 반이거든. 단백질이 반이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뉴클레오솜이 거의 반을 이뤄서 이거 염색체를 응축을 시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단백질 하면 일단 단백질, 다양성,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DNA는 4개의 뉴클리오타이드로 된 보링, 지루함.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유전 물질의 기능을 하고 DNA는 단순히 그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서포팅,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일부의 소수의 과학자들이 그 반대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제시를 하고 실험적으로 해도 일단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서 전부 별의별 이유로 전부 다 이렇게 이걸 수용을 하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왓슨 크리크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보여준 의미가 뭐냐면은 그 구조를 봄으로써 사람들이 그제서야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지. 이들이 이런 상보결합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다면 이들은 저절로 복제가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그 문제가 이 DNA가 유전자로서 작동하기 위한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그러한 식으로 상보결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상보결합을 이루면서 이중사슬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전체가 뭔지 아직 기억하시죠? 유전자와 유전체는 뭐가 다르지? 전체와 부분이 차이죠. 유전체는 모든 유전자와 DNA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하잖아요. 인간 유전체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염기쌍으로 치자면 약 30억 개, 약간 넘어요. 30억 개의 염기쌍 이중사슬이니까 뉴클리오타이드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을 전부 한 염색체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갖고 있잖아요. 23개의 염색체에 이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유전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N은 46. 이게 무슨 소리일까? 두 쌍이네. 23개의 두 쌍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N? 23. N이 23으로 정의되나?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N 뭐지? 뉴클리티드예요, N이? 염색체 개수지, 염색체. 염색체인데 어떤 염색체? 고유한 염색체. 우리는 23개의 고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하나씩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염색체의 개수가 46개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종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래서 N은 각 종특이적인 반수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수체. 반수체라는 얘기는 그 자기의 쌍이 없는 반쪽짜리 딱 고유한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반수체이고 그러면 이 풀 세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체세포 같은 풀 세트는 뭐라 그럴까? 반수체 대신에 완수체? 좋은 생각인데 그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배수로 있다고 해서 2배체라고. 완수체가 훨씬 더 좋다. 그래, 개인적으로. 반수자보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반수체는 원래 처음에 해플로이드라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해플로이드. 반이라는 뜻으로. 2배체는 두 배라고 해서 디플로이드라고, 두 개, 다이. 디플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완수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2배체라고. 그래서 초파리의 경우는 n=4.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오잖아. 초파리 n=4라고 하면은 초파리의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떤 형태로 있는 건지 딱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파리도 역시 이 2배체 개체인데 n 넘버가 4라는 얘기는 그 8개 염색체 중에서 4개의 염색체가 고유하다는 얘기죠. 호랑이는 19개의 고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 하이에나 거의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네. 호랑이, 사자는 사실은 같은 종이니까 뭐 이건 당연히 같은 염색체 개수를 가져야 될 거고. 침팬지 24개네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침팬지가 무슨 일이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자손을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말과 당나귀가 자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게 생식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새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말과 당나귀의 염색체 개수가 N 염색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이게 더 이상 그 자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염색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거다라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죠. 암만 말이 똑똑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설마 사람보다 똑똑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32개나 이거를 보세요. 나비인데 일개 나비일 뿐인데 보통 한 200여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N 개수가 염색체 개수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얼마나 많은 같은 종 개수의 같은 양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얼마나 잘게 쪼개 가지고서 많은 개수의 염색체로 분산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적은 개수의 훨씬 큰 염색체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N 값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하고 사람하고 유전체 크기는 되게 비슷해요. 30억 개 쌍행. 그런데 개는 78개, 사람은 이거잖아. 46개. 이게 뭐야? 평균적인 개의 염색체 길이가 사람보다 훨씬 짧겠지.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자 그럼 염색체가 쫙 있어. 각각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상에 있는 모든 DNA가 전부 유전자냐?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부 지역만이. 이것은 금방 우리가 어떻게 금방 파악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30억 개의 염기쌍. 우리 모든 사람의 DNA가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총 유전자의 개수는 얼마나 되나 거기에 지금 존재하는. 그런데 2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산을 따진다면 만약에 이 모든 이 DNA 지역이 전부 유전자로 좀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전체 30억 개 쌍을 이제 23,000으로 나누면은 각 유전자 한 개당에 몇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대충 어림잡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1, 10, 100, 1000만, 15. 나 이런 거 들어본 숫자가 아니라서 15만 베이스 페어의 유전자가 난 그런 들어본 일이 없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척추동물 같은 이런 경우에 유전자 항의 길이가 3만 개도 많다 이거. 보통 2,000에서 3,000개 정도의 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딩 지역이 뭐냐? 이게 좀 이따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중간중간에 뻥 뚫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사실은
이 염색체가 딱 있을 때 이걸 염색체를 하나하나 더 풀어가지고 털실 뜨개질한 털실로 된 스웨터 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조사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유전자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또 다른 유전자 지역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한참 가다 보면 또 하나 뜩 나타나요. 마치 저 인적이 없는 미국의 저 시골 중서부 내가 살던 지역 중서부 지역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도 집 한 채 안 나오는 지역이 한참 있다가 왔다가 하나 나오듯이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역 유전자가 아닌 거지 이거. 그러다가 유전자 딱 나타났다가 또 한참 갔다가 유전자가 나타났다 하는 식으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염색체 지역이 아무런 유전자 구실을 하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진짜. 정크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꼭 정크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막 하는 어쨌든 그만큼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를 먼저 집중을 해봅시다. 그럼 유전자가 아닌 지역과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했을 때 얼핏 얘기했지만 히모글로빈 유전자가 뭐라고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좀 더 학술적으로 정확한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유전자의 정의는 뭐냐면 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DNA를 전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더 사실 광범위한 의미의 정의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어느 지역인데 RNA를 만들 수 있는 RNA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라 RNA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이 유전자예요. 왜? 모든 유전자의 지역이 전부 단백질을 만드는 지역. RNA는 어쩌게? 라이보소말 RNA는 어쩌라고? 라이보소말 RNA를 만드는 지역도 사실 유전자인데 라이보소말 RNA는 어떤 단백질을 자기 자신이 만드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전자의 정의는 RNA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부 DNA, 이거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지역 DNA 서열의 상보적인 서열 형태로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가지 종류의 RNA를 소개를 했거든요. 메신저 RNA 먼저 한번 봅시다. 메신저 RNA는 우리는 코딩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아닌데 맨 코딩이 나와 지금 여기서. 왜 코딩이 나오느냐? 이 메신저 RNA가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의 순서가 단백질에 정해진다는 것을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백질이 있을 때 그 아미노산이 특정 단백질을 이루는 어떤 아미노산의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열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아미노산, 그러니까 DNA는 네 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예요.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를 조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아미노산 20개예요. 그럼 각각의 어떤 이 뉴클리오티드가 특별한 아미노산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정보야. 정보로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 종류의 자유, 네 가지 종류의 이 뉴클리오티드를 잘 섞어가지고서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각각 구별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돼. 어쩌면 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세포가 진화를 해낸 것은 이것을 코돈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변화를 시켜서 각각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자. 코돈이 뭐냐? 여기까지 나와야 되지 내가?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데
웃지요? FBI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어디까지 찾아가냐 이거. 코돈을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돈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네 개의 종의 서로 다른 종류의 뉴클리오티드를 가지고 각각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가 하면 요거 4개를 3개의 뉴클리오티드 단위로 전부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3개씩. 여러 4개의 뉴클리오티드 A, G, C, T가 있어요. 이거를 4개를 한꺼번에 3개씩만 뽑아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여섯 가지? 자, 3개의 단위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 이 3개씩 단위로 만들어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를 4개 중에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4가지가 있지. A 아니면 G 아니면 C 아니면 T 4가지. 4가지가 있어. 그럼 또 첫 번째 하나 정리를 했어. 두 번째 순서에 나오는 뉴클리오티드를 요 4개의 뉴클리오티드에서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중복이 허용돼. 4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가지. 그러면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12? 64. 64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4개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라는 얘기지. 4개만을 뽑아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3개씩 단위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조립을 하기 시작하면은 64개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될 아미노산의 수는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3개씩 뽑아서 쓰는. 그런데 그러면 뭘 3개씩 뽑아서 써. 너무 64개나 괜히 쓸데없이 많아지는데 좀 줄여. 2개씩만 뽑아서 쓰면 어떨까? 몇 가지 경우가 생겨 그러면? 4 곱하기 4. 16가지. 그러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3개씩 뽑아서 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64개인데? 아니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코돈이라고 하는 단위가 3개의 뉴클리오타이드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거든요. 유전자를 우리가 싹 쳐다보면 그 유전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 3개씩 끊어서 읽어야 돼. 왜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을 볼 때 3개씩 끊어 읽게 되느냐? 바로 그 3개씩 끊어 읽는 그 하나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단위이기도. 그것이 바로 코돈의 개념입니다. 왜 3개씩이나? 그것만이 최소 단위니까. 3개씩 해줘야 64개를 만들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각각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2개만 뽑아서 쓰기로 하면 16개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고 4개씩 한 번에 4개씩 뽑아서 쓰기로 하면은 256개가 돼서 너무 쓸데없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64개의 서로 다른 그러한 식으로 암호가 생기는 거죠. 코딩. 왜 이것을 코딩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암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류의 예를 들어서 AAG라고 하는 특정한 요 3개의 뉴클리오티드는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금 암호화하는 거죠. CCC라고 하는 특정한 뉴클리오티드는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을 하게끔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하듯이 뭐 하나하나 어떤 이 단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코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실제로 단백질 합성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는데,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메신저 RNA는 그래서 코딩 RNA라. 왜냐하면 바로 이 코돈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 RNA 서열을 쫙 쳐다보면은 어떤 단백질, 어떤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질지가 그대로 파악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대로 그 DNA 유전자에 그대로 상복 카피를 뜬 거니까. 반면에 리보솜을 이루는 이 리보소멀 RNA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들은 바로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리보소멀 RNA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논 코딩 RNA가 되는 거죠. 아미노산 리보소멀 RNA의 이 서열을 암만 들여다봐도 어떤 단백질에 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이들은 개체반 뒤집어요. 그래서 이런 RNA는 논 코딩 RNA 같은 것들이 있고 코딩 RNA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보솜 물론 리보솜을 구성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맞지만 리보솜 얘기했고, tRNA 역시 tRNA는 뭐죠?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각각의 20개의 아미노산마다 tRNA들이 매칭 돼가지고서 그들만을 이렇게 운반을 하는 운반 RNA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역시 논 코딩일 수밖에. tRNA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접혀가지고서 여기 요 부분에서 아미노산을 하나 철커닥 달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건 전부 다 없어. 거기도 안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요. 하지 맙시다, 이런 거. 물론 매우 중요한 무슨 마이크로 RNA 옛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이름도 못 들어봤어. 무슨 마이크로 RNA라든가 무슨 뭐 바로 이분이 이름도 참 희한하죠? 이름이 김빈넬이에요. 부모님께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세상을 빛내게 하라고 해서 지어주셨다는 이 빈넬이 교수가 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그 이 RNA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정말 탑 권위자.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제 존경을 받고 하는 젊은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런 또 다른 비슷한 논 코딩 RNA,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몰라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DNA 상대 보면 아무런 유전자를 가진 지역이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자. 일찍 끝난다면 조금 박수.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거죠.